성수는 보자. 성수는 국가시민이 윤리 이상과에 예전 다 한 내용이야. 그 우리가 윤리와 사상이잖아. 우리가 제일 일단은 내가 설명을 했다. 2, 3단원 할 때 2, 3단원은 윤리 사상 내용, 윤리 내용이고 여기는 사회 사상 내용이고. 그래서 윤리에서는 동양 철학, 서양 철학 배우는 거고 사회 사상에서는 뭐가 중요하면 사상이 주예요. 여기는 그 사상가들의 윤리를 배웁니다. 동양 윤리, 서양 윤리이기 때문에 유교 윤리하면 유교 철학자들이 쭉 나오는 거고. 근데 여기는 사상이 위주야. 그래서 뭐 민주주의라든가 또는 자본주의라든가 자본주의 역사가 쭉 하면서 처음 나왔을 때 뭐 상업자본주의 작년에 배웠죠. 상업자본주의, 산업자본주의, 뭐 수정자본주의가 나오잖아. 그럼 산업자본주의에서는 아담 스미스, 뭐 수정자본주의 케인즈. 그래서 어떤 사회 사상이 주의가 변하는 걸 보는 거야. 괜찮지? 그래서 앞에서 본 철학자들이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본 겁니다. 주제에 대해서. 여기는 뭐야? 국가시민주의니까 이상국가. 얘기 다 했던 내용이야. 유교는 이상국가가 뭐였니? 유교 이상국가. 공자님이 뭐 얘기했어? 이거 기억나니 혹시? 공자님이 유교의 사랑은 뭐라고? 유교에는 어떤 게 사랑입니까? 유교의 사랑은 인이었죠. 인. 차별적인 사랑이잖아. 그래서 이 인을 계속 확대해 나가는 거잖아. 효, 제, 충, 서 해가지고 기억나지? 그래서 다른 사람들까지 쭉 늘린 게 그 인이 축이 급인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숙이 아닌 그다음에 숙이 치인 뭐 이런 거 얘기했잖아. 그게 전 세계로 확대되면 어떻게 돼? 인이 전 세계로 확대되면 그게 대동사예요. 대동사예요. 그래서 넓어지는 개념이 됐지. 그래서 대동입니다. 대동. 기억나니? 1번이 대동사예요. 이거 앞에 똑같이 했나? 똑같이 했던 거예요. 1번이 대동사예요. 동자. 노자는 이상사회가 뭐야? 노자 이상사회. 도교는 피지배층 논리이기 때문에 이런 거 인의의지 같은 거, 제도, 규율, 질서 이런 거 다 부정한다고 했잖아. 자연적으로 돌아가라. 뭐 이런 집의 질서 같은 걸 다 깨부숴야 돼. 깨부수고 줄여나가야 돼요. 어디까지 줄여나가? 제일 가족 단위 국가, 가장 적은 형태의 국가. 그래서 옆 마을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리고 옆 마을에서 닭이 우는 소리가 들리는 형태의 국가. 마을 단위 국가지. 그걸 뭐라 그래? 여기 인이 아니라 여기는 무비 자연이기 때문에 질서를 잘 부정하고 다 어디로 간다고? 일단 적은 곳으로 간다고. 소국 과민이지. 기억납니까? 6번이 소국 과민일 거야. 동양의 이사국가 두 개 주로 나오는 거지. 자, 이 대동사에서는 어떤 사회냐면 2번 가족주의가 극복됩니다. 가족주의. 2번 가족주의. 이거 묵자가 뭐라고 깠니? 묵자가 유교윤리 깔 때 얘는 어떤 사랑이다. 유교의 인은 어떤 사랑이다 하면서 비판한 거지. 어떤 사랑이었어? 별애라고 비판했잖아. 차별적인 사랑이잖아. 내 아버지가 남의 아버지를 더 소중한 게 인이야. 당연하죠. 여기는 이제 조금 나부터 시작해서 나를 수양해서 늘려나가는 개념이니까. 근데 이게 전 세계로 확대되면 모든 사람들을 차별 없이 볼 수 있게 된다고. 대동사에서. 그래서 가족주의 극복되는 거야. 1번, 2번이 가족주의 극복이고 3번에 능력주의라고 적었어요. 능력주의. 3번 능력주의. 뭐라고 해요? 능력 있는 사람이 지도자로 뽑혀가지고 통치를 하라고 했죠. 이거를 다른 말로 사회적 분업이라고 합니다. 뭐랑 구성한다고? 통치계급하고 생산계급을 나누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리고 능력주의. 능력 있는 사람이 뽑혀가지고 약간 대동사회 하면은 능력 없이 모든 걸 평등하게 볼 것 같잖아. 그렇죠. 대동사회는 모두가 평등한 사회 같잖아. 아니라고. 통치계급이 있고 생산계급이 있어.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을 통치계급으로 뽑아가지고 덕 있는 사람이 다스리는 거야. 대동사회 모습이. 그리고 4번이 분배정의시야. 이 실제로 공자가 옆에 있는 내용들이 대동사회에 대해서 공자가 했던 얘기입니다. 재물을 쌓아놓지 않고 도둑이 없어서 문을 닫잖아. 4번이 분배정의시야. 공자이 덕치할 때 했던 얘기 들었니? 뭐보다 제하에 많고 적음보다 뭐의 분배의 공평함을 분배의 골고루 이루어짐을 걱정을 해라. 그런 걸 얘기를 했었잖아. 그 얘기가 덕치와 관련된 얘기예요. 분배정의시야. 5번이 복지제도, 과부, 고아, 호라비, 노인들이 소외되지 않는다. 내팽개치지 않는다. 부양받는다는 얘기예요. 자, 6번은 노자인데, 자, 소국 과민 뜻이 뭐야? 작은 영토, 적은 국민, 소국, 적을 과자를 써. 독과적 할 때 그 과자는 뭐야?
독점은 혼자서 모든 물건을 다 장악하면 독점이고 시장이죠. 적은 기업들이 몇몇 기업들이 그 시장을 다 장악하면 과점이에요. 근데 그 적다는 뜻이야. 소구 과민. 7번은 성인입니다. 성인. 성인이 통치하는 국가인데 성인이 유교에만 쓰는 표현이 아닙니다. 불교에도 쓸 수 있고 유교에도 쓸 수 있고 도교에도 쓸 수 있고 성인이라는 표현은 다 들어가. 이 성인은 도교의 성인은 인위적 정책으로 개입하지 않는 자가 성인입니다. 어떤 덕에 살라 그래서요 노자가 뭐지? 무슨 덕에 따라 최상에서는 뭐와 같다 노자가 너무 오래전인가? 최상에서는 뭐랑 같다 그랬잖아 노자가. 상선 약수 세상에서는 물과 같다. 그 자연적 태도에 따라 사는 삶이 뜻해요. 그래서 인위적 정책으로 개입하지 않는다. 근데 요 말이 모든 정치 체제를 자체를 불필요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맞아 틀려. X라고 있잖아. 왜 틀릴까 이거는? 모든 정치 체제를 부정한 것으로 간주하진 않잖아. 왜? 불필요한 것은 아니잖아. 정치 체제 자체는 인정합니다. 정치 체제. 근데 정치 체제가 어떤 거? 통치자, 왕 이런 건 있다고. 통치자가 성인이잖아, 성인. 근데 이 성인은 어떤 입장이다? 간섭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제 철기 시대 나오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났어. 철기 시대고 도래하고 나서 계급 질서가 확고해진 시기의 사회입니다. 왕이 없다는 걸 상상하기 어렵단 말이야. 통치자나 지배 질서가 저는 인정하지만 인정하는데 간섭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 이상적인 통치자는. 그리고 8번 본성에 따라 수박한 삶을 사는 삶. 본성에 따라 수박한 삶을 사는 삶. 본성. 그래서 요거 똑같이 교집합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유교랑 도교에서 인간 본성에 따라 사는 삶을 긍정한다. 맞아 틀려? 도교는 맞겠지. 지금 본성에 따라 살렸잖아. 유교는 맞아. 유교의 본성은 뭔데? 이능예지. 이능예지 사덕이잖아 사덕. 그렇죠? 둘 다 본성이었대. 맹자도 그러니까 순자 빼고 순자는 성악설이 오히려 조금 더 이단 같은 개념이고 여기 맹자 공자는 다 성선설이잖아. 인간 본성은 긍정이지. 그래서 도교도 인간 본성을 긍정하고 유교도 인간 본성을 긍정하는 거야. 여기 들어가겠지. 인간 본성에 따라 사는 거는. 근데 여기 그 8번에 본성이라고 적어놓고 본성에다가는 자연적 본성을 아니 자연적 본성이라고 적어놓습니다. 요 본성이에요. 이렇게 하는 거. 본성이 도교에서 말하는 본성이라는 것은 인간의 자연적 성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굳이 말하자면 경향성 같은 겁니다. 서양사회에서 경향성 같은 것을 본성으로 말합니다. 거긴 안 나갔어. 거기 오늘 수업 할 거고. 아리스토텔레스 같아. 내용 얼마 안 되잖아. 고대 그리스 아리스토텔레스 같아. 다 했니? 다 썼니? 채점하세요. 다 해. 지금 시험 치세요. 시험 안 친 사람 지금 시험 쳐. 시험 치고. 자, 여기까지가 동양 고대고요. 서양 고대는 플라톤 무슨 국가였어? 플라톤의 사주덕은 뭡니까 여기가? 그뭐 플라톤의 사주덕 뭡니까? 지용절정 기억나니? 플라토닉 러브 내가 설명하면서 했잖아. 쥐들의 문이 지용이가 플라토닉 러브에 관한 발라드 노래를 부르면서 클라이막스 절정 부르다. 지용절정 기억나지? 그래서 지혜의 용기 절제가 조화를 이룬 상태가 정의했어. 그게 국가로 치면 그게 세 계급이잖아. 통방생 기억나요? 통치자, 방위자, 생산자. 통방생이 각자의 역할에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거. 이게 조화를 이룬 상태가 정의로운 국가예요. 그래서 9번에는 정의로운 국가입니다. 정의로운 국가에서 통치자, 방위자, 생산자가 지혜의 용기 절제를 갖춘다. 기억나죠? 그리고 자, 선의 이데아를 기억해라. 선의 이데아가 뭘로 비유받았니? 선의 이데아는 플라톤의 동굴 비유에서 뭘로 비유가 됐어? 태양이야, 태양은 비유를 가지고 선의 이데아를 모든 이데아에게 하는 궁극의 이데아, 모든 이데아의 원인입니다. 그게 선의 이데아네, 선의 이데아. 최고의 가치야. 그래서 선의 이데아에 지식을 갖춘 철인이죠, 철인. 10번 철인 정치였습니다. 뭐랑 비교되는 개념에서 철인 정치가? 중우 정치, 아테네 민주 정치를 중우 정치라고 표현했어. 어리석은 민중들의 정치, 중우 정치야. 어리석은 우자 안 써가지고. 누구를 왜 중우 정치야? 내 존경하는 스승님을
쟤네들이 다수결로 판결해가지고 어리석은 결정으로 스승님을 사망에 이르게 했잖아. 그렇지. 그런 걸 비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 플라톤이나 소크라테스 그런 사람들을 철인이라고 보는 거지. 민주적은 타락한 정체다. 이거 비판하는 거고요. 그리고 11번 수호자 계층은 공동 생활을 한다. 수호자 계층은 공동 생활을 한다. 이것도 기억나죠? 더 높은 계급은 인정하는데 대신에 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한다고 했잖아. 그 대동사에는 공자가 한 얘기라서 이 얘기가 안 나오는데 맹자가 복지제도 얘기할 때 쓴 멘트가 있어. 맹자는 무슨 식으로 위에 지배자층이 뭘 하라 그랬어요? 지배층이 백성이 무항산이면 무항심이기 때문에 백성들의 항산을 갖추어주겠죠. 대신에 위에 올라가 있는 지배계층은 뭐 해야 된다? 무항산이어도 유항심하랬잖아. 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거지. 여기도 똑같아요. 요 밑에 누구냐? 수호자 계층은 공동생활 하는데 얘네는 사유재산이 없어. 기억나죠? 그래서 선제가 이렇게 나왔다. 플라톤의 정의로운 국가는 제한적인 공유제가 실시되는 국가다. 맞아, 틀려. 제한적인 공유제가 실시된다. 누구만 사유재산이 없어. 누구만. 통치자랑 방위자만 사유재산이 없어요. 누구는 사유재산이 있는 거야? 생산자는 사유재산이 있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제한된 공유들, 제한된 공유. 그런 것도 나올 수 있다. 자, 서양 근대로 갑니다. 12번은 유토피아. 시기적으로 조금 이르긴 한데 유토피아가 그 사회주의의 시조 할아버지 취급을 받아요. 약간 고전적인 그 사회주의의 원시적인 모습이 드러나는 형태입니다. 토마스 보이 유토피아가. 그래서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도덕적으로 타락하지 않은 사회라는 표현도 외우시고 그리고 알아둬라. 이것도 유토피아 선수로 자주 나옵니다.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도덕적으로 타락하지 않은 사회야. 그리고 여기는 13번 통치자가 없습니다. 통치자가 없고 근데 관리는 있어요. 관리는 있어요. 14번 관리는 투표로 선출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생산 소유의 평등이 실현된 사회고 15번은 사유재산이 없습니다. 사유재산. 뭐랬어요? 왜도 원시적 형태의 사회주의라고 했죠.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거는 다 매겼니? 다 매겼니? 그 쉬는 시간에 나한테 점수 알려주고 프린트 가져올게. 나눠서. 응. 맞아, 이어서. 아까 플라톤이 정의로운 국가였고 밑에 유토피아까지 했지. 사유재산 없고. 자, 불필요한 16번이 노동이 최소화됩니다. 불필요한 노동 최소화. 그래서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하루 6시간만 노동하라 그래요. 그리고 하루 8시간 잠을 자라고 그래요. 그럼 몇 시간이에요, 하루요? 하루에 8시간 자고 하루 6시간까지만 일하라 그래요. 몇 시간이요? 8시간 자고 6시간까지만 일하라고 총 몇 시간 있는 거? 아무리 그 일을 많이 해도 몇 시간이 남는 거야? 10시간이 남잖아. 14시간까지잖아. 그렇지? 10시간은 뭐 하냐면 밑에 있는 거예요. 가치 있는 일인데 이 가치 있는 일이 지적 탐구 같은 거. 뭐 서로 그 토론 같은 거 하고 책 읽고 뭐 토의하고 정신적인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을 주라는 그런 걸 해라. 그런 게 이루어지는 사회가 유토피아입니다. 요거는 제시문을 나중에 읽어봐야 돼. 유토피아 나오는 제시문이 있습니다. 조금 이따 볼 거고. 17번에 베이컨은 뭐라 그랬는지 기억납니까? 이거 베이컨의 과학자들의 이상사회, 과학자들로 이루어진 구성된 이상사회. 뉴 아틀란티스. 17번이 뉴 아틀란티스. 베이컨이 뭔 얘기했습니까? 기억나니? 베이컨이 뭔 얘기했어? 아는 것이 힘이다. 그 얘기를 하죠. 자연 정복적 세계가 되었잖아. 정복지향적. 그래서 방황하는 자연을 노예로 삼아 인간에게 봉사하도록 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썼었지. 베이컨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 식민지 개척 시기랬죠. 영국이 한창 식민지 개척 많이 하고 싶던 시기라서 미지에 덮여있는 방황하고 있는 자연이 아직 발견되지 않은 동양, 아시아, 오리엔탈 사회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그런 거 발견을 해서 착취해서 이제 유럽 문명에 도움이 되도록 만들자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만들게 하는 주체는 누구냐면 과학기술이야. 그래서 지도자들은 누가 돼야 되냐면 사회 지배 계층은 누가 돼야 되냐면 과학자들이 돼야 돼. 그래서 과학자들의 이상사회. 뭐
항해술 발달 뭐 이런 거 하고 총 무기 막 이런 거 만들으니까 이제 식민지 계층이 되는 거잖아. 그런 걸 원동력을 제공하는 사회인 거죠. 18번이 그래서 과학기술 발달로 복지가 증진된 사회고, 19번 과학자들이 모여서 학문 연구하는 사회고, 지식, 기술, 과학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가집니다. 그리고 마르크스는 뭐라 그랬니? 마르크스의 공산사회. 마르크스 사회주의가 사회주의의 일파예요. 그러니까 이전까지 있었던 거 마르크스가 자기를 과학적 사회주의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과정을 기억을 하세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사회주의, 공산주의라는 게 이전에 쭉 사회주의가 있어. 그래서 공상적 사회주의라고 합니다. 공상적 사회주의. 이 공상적 사회주의에는 생시몽주의, 프리웨이주의 뭐 이런 학자들이 다 초기 형태의 사회주의입니다. 여기 똑같이 사유재산이 없을 거예요. 사회주의 계열은 전부 다 사유재산이 없다. 그래서 유토피아도 사유재산이 없었어. 괜찮지? 근데 이런 거는 다 공상적 사회주의고 다 이렇게 뜬구름 잡는 소리 하고 이런 쪽으로 전부하지도 않고 나는 뭐다? 나는 과학적 사회주의. 괜찮지? 그리고 이 과학적 사회주의 이거 말고도 아나키즘도 여기 들어가고 민주사회주의 이런 것도 여기 들어가고 자본사회주의 이런 것도 들어가요. 되게 분파가 많거든. 근데 과학적 사회주의의 발달 과정에 어떤 게 있냐면 자 원시 고대 원시 사회, 원시 공산주의 사회, 그 다음에 고대 노예제 사회, 중세 봉건제 사회, 그리고 근대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여기서는 다 중세를 누가 끝장냈어요? 시민들이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왕들 목을 잘랐지. 찰스 1세 목 잘렸잖아. 청교도혁명 때. 프랑스 혁명 때 루이 16세 목 잘렸잖아. 그래서 시민계급이 떠오르면서 자본가랑 노동자로 나눈 거지. 제3신분이. 그런 얘기를 배웠을 겁니다. 통합사회 때도. 그래서 자본가들이랑 프롤레타리아가 나눠졌는데 근대에는 자본계층이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이 밑에 있는 노동자 계층이 혁명을 일으키면 어디로 가냐면 공산주의 사회로 갈 건데 그 원시 공산주의 사회처럼 모두가 평등한 사회입니다. 공산주의. 근데 그 과도기적 상황으로 사회주의라는 용어를 여기다 써요. 근데 의미가 두 가지다. 그냥 사회주의라고 하면은 공산주의가 포함되어 있는 넓은 의미의 사회주의가 있고 그 사회주의라는 이 용어를 어떻게 썼냐면 근대 자본주의 국가에서 공산주의 사회로 가는 중간 과정을 여기서 얘기하는 사회주의 개념을 써.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너네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런 사회주의는 중간 과정입니다. 그 사회주의가 궁극적으로 발전하면 원시 공산주의 사회처럼 모두가 평등하고 생산수준을 공유하고 노동, 네. 인간이 노동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공산주의 사회가 도래할 거라고 본 겁니다. 괜찮지? 이 기억하시고. 공산주의 사회는 어떤 사회냐면 20번, 21번이 공산주의였고 생산력이 고도로 발달해서 경제도가 안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을 굳이 내가 돈을 벌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돈을 벌려고 노력하는 개념이야. 노동은 마르크스가 생각하기에 인간의 본질은 노동이에요. 그러니까 인의 의지가 인간의 본질로 봤잖아. 유교에서는 인간의 본질 1의 의지로 봤지. 그리고 뭐 이성으로 봤잖아. 고대 그리스에서는. 근데 마르크스가 보기엔 인간의 본질은 노동이야. 나는 누구냐면 노동으로부터 규정되는 존재예요. 내가 강사가 되는 거지. 내가 강사인 이유는 내가 강의를 하기 때문이야. 노동의 결과지. 너네가 학생인 이유는 너네가 공부를 하기 때문이야. 내가 무언가를 한 것으로부터 규정되는 존재예요. 나는. 그렇죠. 근데 이전에는 그러지 못했다고. 왜? 자본주의 국가, 자본주의 시대에는 내가 노동을 하지만 노동으로 척도해져. 왜? 내가 물건을 만드는 게 아니니까. 내가 물건을 만드는 과정의 일부의 부품으로만 존재하니까. 그걸 인간 소유 혹은 노동 소유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고도로 생산력이 발달했기 때문에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돼 사실. 그래서 일은 어떤 개념이면 여가 생활 같은 개념이에요. 나의 자아실현 수단이야 일이라는 거. 이해가지? 노동이라는 거. 그래서 노동으로부터 사람이 원래 유리돼 있다가 이탈돼 있다가 분리되어 있다가 노동과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노동의 결과로 존재할 수 있게 되는 거지. 그게 공산주의 사회. 그래서 고도로 발전됐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안정됐고, 자 계급 21번 계급, 22번 국가, 23번 사유재산이 다수를 합니다. 계급, 국가, 사유재산.
중요한 거는 국가가 없어. 공산주의 국가라는 말은 그래서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말 자체가 모순이야. 그냥 공산주의 사회입니다. 괜찮죠? 계급은 당연히 이제 자본가랑 노동자가 철폐됐으니까 다 같은 계급이고, 사유재산이 소멸됐다는 거는 이제 모두가 다 평등하게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왜 공산주의 사회냐면 뭘 공유한다? 생산수단을 공유한다. 생산수단. 24번이 생산수단 공유. 그래서 공산주의 사회라고 합니다. 생산수단 공유라서. 자, 이 생산수단이란 말은 공산주의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야. 이렇게 계급적 불평등이 발생하는 이유가 뭐냐면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에 따라 달린 거야. 자, 원시사회에서는 노동이 생산수단이거든. 근데 귀족들만 가지고 있고, 귀족들이 가지고 있고, 이걸 못 가지면 노예예요. 원시 공산주의는 모두가 평등했고, 원시 공산주의는 모두가 평등했고, 고대에서는 노동이 생산수단인데 이 생산수단을 못 가진 사람은 노예고, 생산수단을 가진 사람이 귀족이에요. 중세에는 생산수단이 토지거든. 토지가 부를 창출한다고, 부가가치를 창출한다고. 그래서 그걸 가진 사람을 영주라 그러고, 장원을 소유한 사람이지. 이 장원에 딸린 애들이 농노예요. 근데 자본주의니까 여기는 자본가고, 공장을 가진 사람이지. 공장을 통해 가지고 이 부를 창출할 수 있는 사람. 자본이요, 생산수단의 자본. 자본을 가진 사람 자본가. 자본이 없는 사람 노동자. 괜찮지? 그래서 여기서 혁명이 한 번 더 일어나면 미래 공산주의 사회는 이상사회이기 때문에 생산수단이 모두가 다 같이 가지고 있어. 이 계급이 나누어질 이유가 없어. 계급이 발생하는 이유가 얘네는 생산수단을 가지고 얘네 생산수단을 안 가졌기 때문이잖아. 근데 생산수단을 다 공개하면 계급도 없겠지. 생산수단인 거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근본 요소 같은 거예요. 원인 같은 거. 돈이 옛날에는 노동력이 있으면은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 사회의 주 부가가치 창출 원인은. 근데 현대에는 돈이 많아야 돈이 돈 먹는 시대라서 돈을 같이 가지고서 투자를 하고 그 돈이 돈을 불리는 형태지. 근데 미래에는 돈도 없고 토지도 없고 노동도 다 없이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이런 계급으로 나눌 게 없는 사회예요. 생산수단이 공유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유재산 밑에 철폐 또 나와있네. 자, 25번 능력에 따라 일하고, 능력에 따라 일하고. 26번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 사회.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 사회. 자, 이제 어차피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시대예요. 물질적으로 자본주의가 끝에 다다르면서 과학 기술 뭐 이런 거 뭐 자본으로 인한 자본 성수 뭐 이런 것 때문에 물질적으로 굉장히 남아 돌아. 우리 굳이 힘들어가지고 착취당하면서 일할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노동자는 혁명을 일으킨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야. 능력에 따라 일하는 거야. 그리고 물건이 남아돌기 때문에 내가 그냥 필요한 거 가져오면 돼요. 어차피 생산수단이 다 공유되고 그 사유재산이 없잖아. 내가 필요한 거 있을 때 그냥 공동 창고 이런 데서 그냥 가져오면 된다고. 괜찮죠?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다. 그래서 공산주의 시켜줍니다. 자주 나옵니다. 마지막 27번 질서 정연한 사회입니다. 질서 정연한 사회. 질서 정연한 사회. 이거 누구 키워드냐? 롤스 키워드. 롤스의 정의 원칙 기억나요? 1학년 때 분배 정의할 때 배웠다. 이런 칙, 이런 칙이 있고 이 원칙이 두 개가 있었지. 평등한 자유의 원칙, 그 다음에 기회균등의 원칙, 차등의 원칙 이런 게 있어. 기억나니 혹시? 예전에 들은 거 아니에요? 그런 정의의 원칙들이 지켜지는 사회가 질서정연한 사회예요. 근데 롤스가 다른 자유주의, 얘도 자유주의 사상가거든. 그래서 사람의 기본적 자유가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 플러스 뭐 한다고? 평등까지 얘기해요. 그래서 복지제도를 긍정한 자유주의자가 독특해서 나온 거죠. 구성원들은 기본적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는데 사회적 약자나 복지제도 얘기 안 됐지. 사회적 약자가 배려받는 사회야. 소수자 이익이 극대화되고 배려받는 사회고. 28번 공공의 정의관. 공공의 정의관. 이 공공의 정의관이 뭐랑 같은 말이냐면 정의 원칙과 같은 말이에요. 공공의 정의관. 이게 정의의 원칙 얘기하는 거지. 이런 칙, 이런 칙. 이런 칙. 이게 규제된 사회고. 29번. 이거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롤스가 정의의 원칙에 합의하라고 해요. 근데 원칙에 합의할 때 내가 우리 수업을 진행하는 규칙을 만들 거야.
근데 나는 강사니까 너네가 지각을 안 했으면 좋겠죠. 결석을 안 했으면 좋겠죠. 결석을 할 때마다 다 머리를 삭발시키냐. 이런 규칙을 만들고 싶은 거야. 그렇지. 근데 너네는 그러면은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수도 있고 학생이 몸이 아파서 못 올 수도 있는데 그건 너무 부담할 것 같다고 얘기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수업 규칙에 합의를 할 때는 내가 강사고 내가 학생이라는 걸 서로 모르고 합의를 해야 돼.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모르게 만드는 마법의 도구가 있거든. 그걸 무지의 베일이라고 합니다. 29번이 무지의 베일을 하에서 그러면 이 무지의 베일을 쓴 상태라면 어떤 원칙에 합의를 할 거냐면 차등의 원칙이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차등의 원칙이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을 보장한다는 게 차등의 원칙이었어요.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 보장. 근데 이 최소 수혜자는 가장 혜택을 적게 받는 사람이거든. 그 사회에서 가장 혜택을 적게 받는 사람. 사회적 약자입니다. 최소 수혜, 이 30번이 최소 수혜자고 30번 최소 수혜자. 이 최소 수혜자가 밑에 사회적 약자라고 적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베일을 쓰고 무지의 베일을 쓴 상태에서 정의의 원칙을 합의한다면 내가 지금 딱 무지의 베일을 벗겨진 순간 내가 갑분지 흑수저인지 모른단 말이야. 그러면은 최악의 상황을 회피하는 선택을 할 거라고 해요. 합리적인 개인이라면. 근데 내가 이재용으로 태어날 확률보다 내가 흑수저로 태어날 확률이 훨씬 높지. 그러면 내가 흑수저로 태어나는 상황을 가정하고 그때 진짜 인생 삿되는 상황을 벗어 회피하려는 선택을 할 거라고. 그래서 최소 수혜자가 사회적 약자가 복지제도로 체조 안에 생활을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자. 그게 차등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 복지제도 같은 게 나오고 사회적 약자가 배려 만드는 거구나. 이해가지? 여기까지. 국가 본질 역할을 조금 이따 합니다. 그리고 영상 좀 꺼라 거기. 영상 중지. 끄세요. 보자. 자, 서양 현대 철학에서 고대 그리스 사상에서 서양 현대 사상. 자, 국가의 본질, 국가의 역할, 국가와 시민의 의무를 봅니다. 국가와 시민의 의무. 자, 여기서 국가관을 묻는 거예요. 유교, 아리스토텔레스, 공화주의, 사회계약론. 나머지는 다 비슷한 거고 앞에서 했던 얘기고 조금 독특한 거는 공화주의만 지금 처음 나와. 근데 공화주의, 자유주의는 다음 시간에 엄청 자세히 볼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자, 1번 유구에서는 국가를 뭘로 보냐면 1번이 가족 질서의 확장이에요. 가족 질서의 확장. 가족 질서. 그래서 국가라는 거 명칭을 잘 생각해보세요. 국은 나라지. 뭐가 붙어있는가? 집가자가 붙어있어요. 집가자. 유교적 개념입니다. 국이라는 건 나라라는 거는 그 우리의 살고 있는 집, 가족이 확대된 개념이에요. 그래서 대동사이가 모였어요. 그래서 인 기억나요? 인의 확대 범위가 표, 제, 충, 서로 같잖아. 서는 타인이잖아. 그냥 타인. 타인까지 휴비, 급인, 나의 마음을 위로 남을 짐작할 수 있는 상태가 인이잖아. 그게 전 세계로 확대된 게 뭐라고? 대동사회야. 대동사회. 그게 나라의 개념입니다. 유교적 개념으로. 이해가죠? 그래서 자, 유교적 개념으로는 표, 제는 인의랑 다른 말이 아니야. 표는 부모님께 하는 거지. 제는 존경할 제자입니다. 아우가 형을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그게 충이라거나 서나 인의라거나 같은 말입니다. 인한 거, 의로운 거. 그게 표제의 개념이고, 그리고 부자의 관계가 확대된 게 군신의 개념이에요. 아버지를 따르 듯이 임금을 따르는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2번 효도와 우애도 정치 참여다. 올리드 책 있니? 올리드 책? 둘 다 가져왔습니까? PDF 있으면 너는 있니? 뭔지 모르겠어요. 올리드 유자를 보면 보자. 같이 이거 조금 보고 넘어가자. 무찬아 들어라. 네? 무찬아 내용을 들으십시오. 짠. 잠깐만 짠. 있어요. 있니? 어디 편이냐면 헬레니즈 뒤에 안 나와 있구나. 헬레니즈까지 나가네. 그러면 들으세요 그냥. 공자님이 제자가 공자님한테 얘기했어. 공자님 우리 정치 안 하세요? 공자님이 야 생각해봐. 인의가 곧 그 국가에 대한 의가 결국은 내 가족에 대한 의랑 같잖아. 이해가요? 그러면은 내 어버이를 공경하는 거나 내 그 동생을 사랑하는 거나 내 형을 공경하는 게 정치야. 공자님 그렇게 얘기했다고.
이해가요? 그럼 굳이 정치 생활을 나가야 정치가 아니고 내가 지금 정치에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공자의 정치 관념. 그러니까 정확히 요 맥락이지. 또 제가 인의로 확대되고 부자가 본신으로 확대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 인의 개념이 전 세계로 확대된 대동사에서 뭐가 극복돼? 가족주의가 극복돼요. 정치를 한다는 거는 내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 같은 거야. 내 백성들을 보살핀다는 건 내 아들, 딸을 보살피는 거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정치를 따로 하지 않아도 정치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굳이 정치를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야. 실제로 공자님이 계속 떠돌아다니면서 덕치를 해야 됩니다. 뭐 왕조 정치를 펴야 됩니다. 이런 거 얘기하는데 정착을 잘 못해요. 전국 시대잖아. 전쟁이 많은 시기인데 덕으로 다스려야 되느냐 어떠냐 하는데 말이 잘 안 먹히죠. 그래서 정치를 안 하실까 볼 때 지금 난 정치를 하고 있는 중이야. 정치승리하는 거죠.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 그래서 이번 효도 우회도 정치 참여고 공자의 정치가 아니었다. 이런 거. 자, 그래서 국가는 도덕적 삶을 위한 도덕 공동체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 도덕적 삶은 뭐냐면 인륜을 실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가족을 사랑하는 거가 전 세계로 확대된 거지. 그거를 위한 공동체예요. 근데 그게 도덕적인 삶이잖아. 아버지에게 효를 다하는 게 도덕적인 삶이잖아. 그렇죠? 그거를 실현하게 만들어주는 게 국가야. 왜냐면 국가의 정치 활동 자체가 그냥 가족에 대한 뭐 도덕 개념하고 같은 거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자 3번입니다. 국가의 역할은 민본 정치입니다. 민본 정치. 백성이 근본이 되는 정치. 자, 동양에는 민본주의가 있고 민본주의. 서양에는 민주주의가 있지. 무슨 차이입니까? 비슷하지? 이거는 무슨 뜻이야? 백성이 근본이 되는 정치야. 여기는 백성이 주인이 되는 정치야. 무슨 차이입니까? 여기는 통치의 주체가 누구니? 정치의 주체는 정치는 누가 해요? 민본주의에서는 누가 정치를 합니까? 군주가 백성을 위해서 군주가 정치를 하는 거죠. 여기는 누가 정치해? 시민이 정치하니까. 시민의 대표를 누가 뽑는데? 시민이 뽑으니까. 이해가? 권력 주체 차이입니다. 이거는 약간 그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권리는 있지만 너네를 위해서 그냥 정치를 너네를 챙겨주는 그런 개념이야. 근데 우리가 만들어낸 정부이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말 안 들으면 뭐 한다고? 무조건 해주는 거는 정확한 선생. 여기서도 똑같아요. 여기서도 아버지가 아버지의 의무를 다 안 하면 촉발할 수 있거든. 근데 여기는 그 역사혁명이 정당화된다는 거지 시민들이 역사혁명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괜찮지? 여기 조금 더 이쪽에 좀 주체성, 능동성 여기 좀 관련이 서양의 경우에 여튼 비슷한 맥락이다. 그래서 민본 정치라고 하고 3번 민본 정치 인륜을 강조하고 여기 말하는 인륜이 약간 도덕적 삶입니다. 가족윤리 같은 거 그런 걸 강조하는 거고 민심이 곧 하늘의 뜻입니다. 선심이요. 그래서 군주의 의무입니다. 군주는 뭐 해야 돼? 유인 정치,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해야 되고 덕치를 베풀어야 돼. 근데 이 덕치는 뭐냐면 자, 법보다는 덕, 형벌보다는 교화의 목적으로 정치를 덕치라고 해요. 이게 이제 아버지를 사랑해야 자식을 사랑해야 되는 아버지의 의무 같은 거예요. 그래서 민생 안전과 복지를 실현을 위해서 국민의 도덕성을 함양해야 돼요. 그러니까 민생 안전과 복지 실현을 해줘야 되는데 백성의 도덕적인 삶을 위해서 민생 안전과 복지 실현이 필요해. 왜냐하면 맹자가 무슨 얘기 있습니까? 맹자의 복지제도. 여러 번 했지. 무항산 자동으로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무항심이 되겠지. 그래서 항산이 없으면 뭐 된다고? 도덕심을 유지하기가 힘들다. 근데 아까 뭐랬다고? 국가라는 거는 도덕적 삶을 위한 도덕 공동체였지. 근데 무항산이면은 도덕심을 유지하기 힘들다고. 도덕심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항산을 마련해 주는 게 국가의 의무예요. 국가의 역할이고. 왜냐면 국가가 도덕 공동체니까 도덕 공동체일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잖아. 그래서 맹자가 이거를 만약에 못 해주는 군주다. 그러면 이 제시문이 맨날 나오는데 맹자 할 때 못 얘기 나오는 맹자 할 때 역사를 얘기할 때 맨날 나오는 제시문이 있었잖아. 이걸 얘기 안 했니 혹시? 앞에 했다. 너무 오래됐네. 1학기 때 했죠. 역사를 연구할 때 책이 있으면 PDF만 펼쳐봐라. PDF. 주라는 사내를 배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주라는 일개 사내를 배웠다는 말은 들었지만 왕을 죽였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이거 기억나니? 너무 앞에 있는데요? 아니 이거 국가유리에 있어요. 이건 앞에 있고 국가유리. 너무 뒤에 있는데. 제시문을 읽고 갔으면 좋겠는데. 책 들고 댕겨 이씨.
아, PDF. 야, 너는 광대는 그렇지 않았나? 아니야? 여기다. 고가율인데 공자의 정체는 여기 나와있다. 여기 공자 정체이야. 어떤 사람이 공자에게 물었다. 선생님 왜 정체에 참여하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서경에 교도하라, 오직 교도하라. 형제간은 우애하여 정체까지 이렇게 하라고 했다. 이것도 정체에 참여하는 것이다. 오직 거짓자를 아는 자에만 정체하는 것이겠습니까? 정신은 이해하고 있죠. 왜? 맹자율이 맹자일 때, 맹자가 나이는데, 국가율이 유교적 관점. 저 앞에 있나 봐. 앞으로 못 가겠지. 그냥 하지 말자. 게시물을 봤으면 좋겠는데. 짜치니까. 자, 들으세요, 설명. 무찬아, 들어라. 책 있으면 찾아보고. 왜? 뭐, 여기서 왜? 책을 가지고 있는 원래는 문제를 가지고 있어. 글자 들고 다녀 있어. 집 가고 싶다. 어쩌라고. 거짓말. 어디지? 나랄까? 내는지 잘하고 요즘에 바지 입어주면 안 되나? 거짓말 하면 못해. 하겠지. 지금 누가 울지 않을까? 보긴 할까? 여기 장난이야. 저 그리고 야야야, 나 방금 일어나. 야, 선수 2학년 3번 누구냐? 나 17번이야. 4번? 나 17번 5번? 14번 4번? 3번. 김민지 3번이야. 5번? 김민지 3번이라고. 김민지 집이라고 했습니다. 미치겠네 나. 사장님 혹시? 왜 안 나오는 것 같지? 잠깐만. 있어야 되는데. 여기가 아닌가? 안 나오면 말자. 잠깐만. 있을 텐데. 자주 나오는 선수인데. 알미 행함이 있으면 천지간에 왜냐면 이게 실질적으로 시험에 좀 자주 나오는 선수라서. 언젠가 뒤로 갑시다. 쉬는 거 이상 일단은 스프린트에 넣었어야 되는데 넣을까 말까 고민하다 안 넣었는데 너무 칸이 안 맞아서 안 넣었는데 여기 있다. 230페이지. 무차랑 같이 봐. 무차랑 230페이지인데 읽으세요. 자, 탕이 하나나 마지막 거랑을 내쫓기 역설명을 한 거야. 임금을 내쫓았거든. 근데 그 주왕이 은나라 마지막 왕인데 그게 폭구도를 이용했어요. 그래서 탕 왕이 얘를 역설명으로 왕을 몰아내고 죽였는데, 봐봐. 신하가 자기 임금을 시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 맹자가 아닙니다. 인을 해치는 자를 적이라고, 을을 해치는 자를 잔이라고, 잔적한 사람을 일부라고 합니다. 한국에 한낱 사내라고 합니다. 일부는. 자, 그러면 일부인 한낱 사내인 범부에 불과한 주를 죽였다는 말은 들었으나 임금을 시해했던 말은 듣지 못했다. 뭔 얘기야? 임금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해가니? 이 선지가 그래도 역성을 말할 때 맨날 나와요. 임금이 아니라고요? 임금이 아니지. 내가 자. 요 선지 이해 걸탕 주문데 여기가 하나라, 한나라, 주나라. 아씨, 너무 나온다. 그래서 은나라. 은나라 마지막 왕이 주왕이야. 근데 주왕이 무왕이 혁명을 일으켜서 주왕을 쫓아냈단 말이야. 그래서 주나라 왕이 쫓겨난 건데 왕을 죽여도 신하가 왕을 죽인 거잖아. 괜찮습니다라고 제자가 물었어. 그래서 맹자가 야 나는 어떤 사내 일개 사내가 쫓겨났다는 목을 베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왕이 쫓겨났다는 얘기는 못 들었는데 뭔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보지. 왕이 아니란 거죠 얘는. 이게 범부일 뿐이라고. 그냥 한낱 사내일 뿐이라고. 이게 역사명만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아닌 사람이 쫓겼는데 그게 뭐 문제니? 그게 역성혁명이 맞아? 뭐 이런 식으로 이 얘기를 한번 꼬아서. 그리고 어떤 선지가 주로 나오냐면 요거는 맹자 얘기로 맨날 나오는 거고, 그리고 미국에 나왔죠. 로크 유교적 맞죠? 로크 저항권 어디 있어? 루소의 사회계열 로크 여기 있다. 왜 저항권이 안 나올까? 딱딱 내가 알고 있는 선지가 짜 나와주면 좋은데, 여기는 로크인데 로크 방학 때 수업 들었잖아. 사회 개혁하면서 로크는 입법부한테 권력을 신탁한다 그랬지. 입법부를 시민들이 구성하잖아, 사회 개혁론에서는. 그렇지. 그래서 로크는 우리가 만들어낸 의회가, 입법부가 말을 제대로 안 들어, 우리가 만들었기 때문에 쫓아낼 수 있다. 이게 저항권입니다. 저항권 선상. 그거 얘기가 나올 거다. 그래서 여기 5번에 역성혁명이 가능하다. 군주가 정당성을 상실한다. 무항산을 안 갖춰주는 군주다. 그래서 구속성을 유지하지 못하게 하는 군주가 걔는 쫓아낼 수 있어요. 역성혁명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1학기 때 했던 얘기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알겠죠? 2학기 때 기말고사 때 했잖아, 아리스토텔레스. 아리스토텔레스의 국가 본질인데 인간 본성에 따른 자연적 산물이에요. 인간 본성. 인간 본성은 뭐냐면 행복 추구예요. 인간의 모든 사물에는 목적이 있어 없어? 모든 사물에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보기에 있어요. 목적론도 제가 아니죠. 그래서 모든 사물에는 다 목적이 있는데 오드마카이의 목적은 뭐야? 글씨가 잘 쓰여서 너에게 내용을 전달하는 것 같이. 인간의 목적은 뭐다? 인간의 목적이 행복이죠. 행복.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고 봤어요. 본성의 행복을 추구하는 성질, 인간의 궁극적 목표. 그래서 이 본성에 따른 자연적 산물이 행복 추구고, 본성에 따른 거고, 행복을 추구하려는 성질에서 국가가 만들어진 거야. 자, 인간은 사회적 정치적 동물이야. 같은 말입니다. 정치적 동물이라고 번역할 때도 있고 사회적 정치물이라고 번역할 때도 있어요. 그때는 당시 정치 기구 자체가 사회 공동체였다는 직접 민주주의 시대니까. 그러니까 7번이 공동체주의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 공동체주의인 거 기억나죠? 따라서 국가에 대한 복종 또한 인간 본성에서 비롯되었어. 근데 사회 계약론은 자연적인 겁니까? 인위적인 겁니까? 국가는 사회 계약론에서 인위적인 거죠. 사람들이 계약해서 원래 어떤 걸 만든 거잖아. 그래서 없앨 수 있죠. 그래서 마음에 안 들면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성혁명이 나오는 거고. 자, 8번, 9번, 10번, 11번 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국가에 나오는 표현들입니다. 외우세요. 자, 최고 다 적어라. 이거 중요하다. 최고, 최선, 자급자족, 자급자족, 완전한 공동체. 완전한 공동체. 8번, 9번, 10번, 11번이 최고, 최선, 자급, 자족의 완전한 공동체입니다. 자급, 자족이라는 게 완전하다는 얘기야. 자, 가정, 마을, 국가, 공동체가 여러 개 있어요. 그리고 공동체가, 모든 공동체들은 긍정적으로 봐. 일단 아리스토텔레스. 근데 가족보다는 마을이 크고 마을보다는 국가가 큰 공동체거든요. 국가보다 큰 공동체 개념은 개념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때 그 아테네 폴리스 얘기하는 거예요. 폴리스 도시국가. 근데 자, 가정이나 마을 단위에서는 자급자족이 안 돼요. 국가 정도 돼야 자급자족이다. 여기서 자급자족이 어떤 개념이랬어요? 교육 개념이죠. 교육. 그 마을 단위에서는 치안, 생명 유지 이런 걸 할 수 있거든. 내가 외부의 위협이 들어왔을 때 가족이나 마을이 내 안전을 지켜줄 수 있단 말이야. 근데 교육은 이때는 도시국가니까 조그마한 거. 아테네 도시국가는 몇만 명 살던 단위이기 때문에 그 공동체 윤리의 덕은 교육을 통해 습득하는 거였지. 기억나죠? 그 습득을 시켜줄 수 있는 도덕적인 개념이 뭔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학원이 아테네에 2개 있었어. 플라토니아가 만든 거 아카데미아, 아리스토텔레스가 만든 거 리케이움 이런 거. 그런 도덕적인 게 무엇인지 학문적으로 토론하고 상의하고 연구하고 가르쳐 줄 수 있는 교육은 국가 정도 규모는 돼야 만들어질 수 있어요. 자족이 될 수 있어. 그 학교라는 것도 사람들이 좀 오고 사람들이 이렇게 수요가 있어야 만들어질 수 있는 거야. 마을 단위에서 그게 안 될 거라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 손, 팔, 몸이잖아. 손이 없어도 몸이 있을 수 있지. 손이 없어도, 가족은 없어져도 몸은 살아있을 수 있잖아. 손 없는 사람, 뭐 사고 나서 잘리면은 죽지 않잖아. 손이 없다고 해서 불편하지만, 이제 가족이 없어져도 국가는 생존할 수 있어. 하지만 국가가 없어지면 가족은 생존할 수가 없어. 몸이 없어지면 손은 죽잖아. 몸 자체가 죽어버린다. 맞지? 그 개념이에요. 그 개념. 어느 게 더 우선이란 거야? 개인이 우선이야. 그러니까 작은 공동체, 개인, 뭐 마을 이런 게 우선이란 거야? 아니면 국가가 우선인가? 국가가 우선이에요. 공동체. 그래서 최고의 공동체라는 표현을 쓰고 최선의 공동체라는 표현을 쓰고 자급자족할 수 있는 공동체, 완벽한 공동체라는 표현을 씁니다. 몸이잖아. 몸 개념이잖아. 국가. 그래서 다른 공동체도 선을 추구하지만 생존 같은 거. 하지만 12번 최상의 선인 행복은 오로지 국가에서만 가능해요.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이 뭐였죠? 맨날 지금 요한이 내가 달달달 외우고 싶어가지고 아리스토텔레스 행복하면 자동적으로 덕에 따른 욕을 할 때, 예전에 많이 하지 않나? 덕에 따른 욕을 할 때. 근데 이 덕을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 교육을 받아야 되잖아. 교육을 받아가지고 습관할 수 있어야 돼. 중용이 뭔지를 깨닫고 실천적 지혜를 통해서 그 중용을 반복적으로 실천해야 되는데, 그거는 교육이 없으면 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행복할 수가 없어. 그리고 기억나니? 덕이라는 거는 이성의 탁월함이 됐다. 덕이라는 건 탁월함인데 오두마커의 탁월함은 글씨가 잘 쓰여지는 거고, 인간의 탁월함은 이성이 탁월해서 잘 발휘되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성이 잘 발휘되는 게 인간의 행복이었죠. 근데 그 이성이 발휘되는 여러 활동 중에 가장 이성이 극도로 발휘되는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정치활동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민주정치를 긍정합니다. 철인정치 이런 거보다 공직에 활발하게 활동 참가하라고 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옆에 보면 시민의 도덕적 능력을 개발한다. 교육이 지혜로 이어지는 거지. 실천적 지혜로 이어지잖아. 그러니까 교육을 통해서 지성적 덕인데, 지성적 덕 안에 실천적 지혜, 철학적 지혜 이런 거 있죠. 정신적 반조 이런 거 있고. 근데 실천적 지혜를 통해서 중용을 파악하면 그 중용을 반복 실천해서 품성을 더 느낄 수 있지. 그래서 위에 유교 개념에서는 인류를 실현하게 하는 도덕 공동체고, 둘 다 도덕 공동체입니다. 여기는 덕을 실천하게 하는 도덕 공동체예요. 둘 다 도덕 공동체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다. 유교도 그렇고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렇고. 괜찮니? 자, 그래서 시민의 행복한 삶을 실현하게 하는 게 국가의 역할이다. 뭘 통해서? 시민의 교육 플러스 정치 참여 제도 마련을 통해서. 이 정치 참여 제도는 어디도 조금 이따 잠깐 공화주의에서 나올 겁니다. 정치 참여 제도. 자, 정치를 참가하는 게 이성이 극도로 발휘돼서 가장 행복한 상태를 이루는 상태라고 했어요. 그래서 정치 참여 제도를 마련해 주라는 얘기고. 자, 왜냐하면 양질의 교육을 받거나 혹은 공적 영역에 참여함으로써 영혼의 탁월성, 이게 덕이잖아. 이성의 탁월함, 영혼의 탁월성. 이 덕이 온전히 발휘되면 나는 행복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교육제도도 마련돼야 되고 정치 참여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마을 단위에서 이게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국가에서만 행복할 수 있는 거야. 괜찮니? 밑에 공화주의로 갑니다. 자, 국가의 본질은 시민이 모인 공화주의라는 단어가 없이 어떤 의미냐, 뭐에 대비되는 의미가 공화제라는 게, 공화주의라는 건 뭐랑 반대되는 개념이야? 공화정이 어떤 정치체제 반대예요? 공화정. 군주정 반대예요. 군주정. 군주정 둘이 무슨 차이입니까? 왕이 있고 왕이 없고 차이야. 그래서 여기는 이 군주정 중에 어떤 걸 까는 거냐면 전제군주주의를 까는 겁니다. 전제군주주의. 그래서 전제군주주의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공화주의라는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공공이 조화롭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공통된 사람들이 공적 영역에 조화롭게 참여한다는 얘기고, 시민들이, 일반 시민들이 국가를 구성한다는 개념이고, 여기는 군주가 마음대로 정치를 좌지우지한다는 개념입니다. 이거 하지 말고 놀러 가자. 괜찮지? 그래서 로마 공화정 할 때 뭐 할 때 나와요? 카이사르, 뭐 삼두정치 이런 개념이죠. 로마 공화정 할 때는 왕이 없어. 그러니까 언제 제정으로 바뀌어? 아우구스티누스가 황제 얘기를 하면서 황제를 로마 제1시민을 자처하면서 자식한테 물려줘요. 그래서 이 군주정과 공화정을 가르는 기준은 세습력이에요. 피로 왕족들이 쭉 물려주면서 군주정.
자, 그래서 여기는 왕이 아니라 시민들이 혹은 뭐 귀족이든 시민이든 일반 민중이 이게 정치에 활발하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체제야. 공화제. 공화주의. 시민이 모인 공동체 혹은 시민의 정치 참여로 유지되는 게 국가의 본질입니다. 시민이 모인 공동체가 국가요. 자, 킥케로는 뭐라고 했냐면 국가는 인민의 것이다. 그리고 마키아벨리가 좀 특이해요. 마키아벨리는 15번 통치자에게 탄핵 권한을 부여한다. 누구에 대한 탄핵 권한이면 사익을 추구하는 당파에 대한 탄핵 권한입니다. 자, 마키아벨리 책이 뭡니까? 마키아벨리 어떤 책? 네. 마키아벨리 유명하지 않나? 마키아벨리 군주론. 군주론 쓴 사람 들어봤니? 마키아벨리 군주론입니다. 근데 이게 그 모델이 그 이탈리아의 체사레 보르자라고 되게 노련하게 여우의 지혜와 사자의 용기를 가진 뭐 이런 걸로 모델을 삼았거든요. 그래서 군주가 정식 이때 당시 이탈리아가 여러 소국, 이탈리아 통일 전이라서 여러 소국으로 나눠져가지고 피렌체 공화국, 뭐 베네치아 공국 뭐 이런 걸로 쪼개졌던 다음에 오스트리아나 프랑스 간섭 많이 받던 시기야. 그래서 군주가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철권 통치를 하라 그런 개념이에요. 근데 왜 공화주의냐면 군주가 있는데 왜 공화주의냐면 사익을 추구하는 일부 정당들이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체제가 자기는 부정적으로 본다고. 그래서 차라리 누구한테 권력을 줘서라도 군주한테 권력을 줘서라도 이 공익이 아니라 공화정은 시민 참여로 이루어지는 거야. 공공의 이익을 추구해야 돼. 그게 아니라 사익을 추구하는 일부 당파를 배제할 수 있으냐. 군주 정도 공화주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얘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군주에게 통치자에게 사익을 추구하는 당파에 대한 탄핵 권한을 부여한다. 군주는 여기도 공화주의라는 게 좀 특이한 거예요. 얘는 공화주의를 칩니다. 군주주의를 짓고 주장하는데 지지하는데. 자, 국가의 역할에서 공화주의에서 국가의 역할 공동선, 이 공동선이 예속되지 않을 자유라고 해요. 예속되지 않을 자유. 이게 키워드가 나와요. 시민의 예속되지 않는 자유를 싫어한다. 이게 뭔 얘기냐면은 법에 의한 지배거든. 법에 의한 지배. 그래서 내가 법이 너무 엄청 법이 빡세가지고 자비로운 군주한테 통치 받는 것보다 내가 세운 빡빡한 법 때문에 너무 고통받는 게 차라리 낫다고. 이 얘기를 해. 그 노예가 자비로운 노예보다 자비로운 주인을 둔 노예보다 내가 힘든 자유민이 된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노예의 상태를 부정하는 겁니다. 아무리 왕정이 좋더라도 군주가 자비롭게 통치를 하더라도 그건 예속돼 있는 거야. 근데 법에 의한 통치가 실시되면 공동선이 실현되면 우리는 뭐 살기 힘들지 못든 간에 예속되지 않을 자유를 얻어. 이게 공화주의 정신입니다. 남한테 속박되지 않고 내 스스로 나를 지배하는 정신 체제를 말하는 거예요. 예속되지 않을 자유. 공화주의 특징으로 나오고요. 자, 그래서 반대로 소수가 권력을 독점하는 상태. 이게 마키아벨리로 보면 아까 여기 사익을 추구하는 당파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수가 권력을 독점하면 국가는 정당성을 상실합니다. 그래서 뭘 보장해줘야 되냐면 위에는 뭐였어요?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뭐 교육이랑 정치 참여를 주장했지. 여기는 법에 의한 지배입니다. 법에 의한 지배. 몇 번이 17번이 법에 의한 지배와 이 법을 누가 만드는 거야? 시민들이 정치 참여로. 정치 참여 제도 보장. 정치 참여 제도 보장. 누구랑 같이 나올 수 있겠니? 둘 다 정치 참여. 아리스토텔레스도 정치 참여 강조하는 거고 공화주의도 정치 참여 강조하는 거고. 뭘 만들려고? 법에 의한 지배를 하기 위해서 법을 만드는 정치 참여죠. 그렇죠. 자, 다음 사회 개혁론에서는 국가의 본질은 자유로운 개인들이 자유평등하게 태어난 비본드 자유평등지 자유롭게 태어난 인간들이 자신의 생명 자유를 지키려고 만든 수단이 국가의 본질입니다. 네, 이걸 자연권이라고 표현합니다. 생명 자유 여기다가 자연권이라고 써요. 자연권. 내가 자연적으로 타고난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상호 계약해서 자연 상태에서 그게 침해되기 때문에 사회개혁론은 너무 중요하고 내용이 되게 빡시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서 킬링 파트로 나와요. 따로 뒷페이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해보고 자, 개인의 생명 자유를 보장하는 게 국가의 역할이고요. 자, 로크는 뭔 얘기를 했냐면
입법부가 신탁을 위반한다. 신탁이라는 건 믿고 맡긴다는 얘기야. 국가 권력을 만든 걸 신탁한다는 표현을 썼어요. 기본적 우리가 자연권을 가지지 않아. 자연 상태에서. 민지야 이해가요? 자연 상태에서 인간이 자연권을 가져. 생명권, 자유권 이런 거. 그거를 일부 국가에다 양도할 거야. 국가 민족을 만든다면 내 자유를 조금 제한하더라도 내가 이거를 조금 제한하는 게 그걸 오히려 더 자유를 폭넓게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괜찮지? 그래서 입법부가 내가 계약을 했는데 그 계약을 어겨 그러면 당연히 해치울 수 있습니다. 내가 계약해서 만든 거니까. 내가 만든 거니까 내가 폐지할 수 있겠지. 그래서 권력을 상실할 수 있다. 입법부가 신탁을 위반하는 그걸 저항권이라고 얘기해요. 저항권. 19번 저항권. 자, 로크는 나중에 명예혁명 시기이기 때문에 명예혁명 시기에 명예혁명을 본 사람이거든. 그 군주를 쫓아내는 걸 눈으로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국가를 만든 게 시민이기 때문에 시민 만면 우리가 정부를 바꿀 수 있구나. 이거를 본 상황에서 이걸 쓴 거라서 저항권 같은 개념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마르크스인데 지배계급의 피지계급을 통제, 억압, 착취하는 수단이다. 역사의 필연적 발전 단계에 따라 뭐는 소멸하냐면 국가는 소멸한다. 아까 얘기했지. 국가라는 거는 공산주의 국가라는 표현을 쓰면 안 돼요. 국가는 소멸될 겁니다. 공산주의 사회에서. 자, 공장제 분업인데 21번에 매뉴팩처라고 써요. 매뉴팩처. 마르크스의 키워드로 나오는 표현입니다. 매뉴팩처. 뭐가 매뉴팩처냐면 공장제 분업을 매뉴팩처예요. 매뉴가 손이죠. 그래서 손 가지고 막 이렇게 조립하고 그런 팩처 그 공장제 분업 형태야. 그래서 공장제 분업을 통해 생산량은 증가했지만 노동자는 생산수단에 종속 착취된다. 이게 인간소외 22번 인간소외라고도 하고 노동소외라고도 하고 인간이 기계 부품으로 돼서 인간으로 존중받지 못하는 상황이야. 인간소외. 그래서 자본에 종속돼서 생산수단에 종속돼서 아까 생산수단이 뭐랬어요? 기억나니? 어떤 게 생산수단이다? 토지, 노동, 자본 같은 거야. 지금 자본에 종속된 거죠. 생산수단에. 자본에 종속돼서 계속 인간 소외를 겪고 있으니까 뭐 하자? 노동자 한 번인데 이 노동자를 프롤레타리아라고 부르습니다. 프롤레타리아. 23번이 프롤레타리아 혁명.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통해서 공산주의 사회를 꾸려요. 자, 그러면 국가가 소멸될 거면 마르크스는 국가를 긍정적으로 본다, 부정적으로 본다. 마르크스의 국가는 긍정적인 거, 부정적입니다. 부정적이야. 국가는 안 좋은 의미로 쓰여요. 왜 국가는 왜 만들어진 거냐면 항상 어땠어? 국가가 생기기 이전에 원칙 공산주의를 평화로웠단 말이야. 고대 노예 이제 중세 봉건제 가면서 계속 생산 수단 때문에 지배계급을 피지배계급을 착취하고 있죠. 착취를 만들어주는 구조를 만들었던 국가야. 그래서 국가는 없애버려. 24번 25번 사유재산가 계급 발생 이후에 사유재산가 계급 발생 이후에 계급 구조의 정당화를 위해서 국가가 사회 구조를 한다. 그리고 이 표현도 알아두세요. 국가 소멸 이후에 26번 각자의 자유로운 발전이 만인의 자유로운 발전을 위한 조건이 되는 연합체가 국가를 묘사한다. 이게 공산주의 사회를 묘사하는 표현입니다. 각자의 자유로운 발전. 그러니까 내가 능력에 따라 일어나는 사회다. 내가 잘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좀 꽂히는 거를 열심히 하는 게 내 능력이 뛰어나가지고 많은 생산물을 하는 어차피 지금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운 사회지. 내가 막 예술 작품 하듯이 여가 하듯이 노동을 통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면 그게 모두를 위한 내가 각자 발전하는 게 모두를 위한 발전의 조건이 된다고. 내가 풍요로워지고 노력하고 내가 꽂힌 거에 막 덕질을 해가지고 뭔가 많이 만드는 책 같은 거 내면 다른 사람이 그거 보고 또 우리가 더 풍요로운 사회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노동이 더 행복해지겠죠. 노동이 긍정적인 의미가 되지. 지금 노동은 착취당하는 거잖아. 자본가들한테 종속돼서 착취당하는 게 노동인데 그게 아니라 자아실현의 과정이 되는 겁니다. 그게 공산주의 사회의 모습이다. 넘어갑니다. 와, 사회견으로 못 나가겠네. 1분 남았는데